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갔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자마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묶어 긴급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는 140억 달러를 비롯한 총 1,050억 안보 지원 패키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이 내일부터 인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 세계 아랍인들에게 반이스라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반이스라엘, 반미 시위가 한층 격화될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자국민에게 신변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쇼핑몰 등에서 벌어졌던 단체 절도 행각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89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든그로버 4인조 여성 강도단도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LA시 정부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소규모 거주용 건물 소유주들을 위해 지원도 실시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한인들의 수가 6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0.3% 정도 소폭 줄었습니다. 내년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차 회의를 갖고 재외선관위원들의 위촉식도 진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실시된 강진 대비 훈련에 1,000만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330만 명이 함께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미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엘니뇨 영향을 받는 겨울을 맞게 될 것이며 올겨울의 날씨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눈이나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 선을 돌파했습니다. 국채금리는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켜지면서 지난 7월 들어 7월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정식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당분간 보류하고 임시의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편법적 방안을 추진했지만 내부 반발로 결국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이상인 4%포인트 차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챙기는 핵심 참모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사퇴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도 또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휴스턴이 텍사스를 10대3으로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 2승 2패 동률을 이뤘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애리조나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끝내기 2대1 승리를 거두고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빛나는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프리미어리그 9월의 선수 손흥민까지 유럽파들이 이번 주말부터 출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8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중동 소식으로 모닝뉴스 2부 시작하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튜브와 라디오 서울 앱 잘 되지 않고 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IT팀이 현재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아트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지구 전쟁 목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가자지구 전쟁은 3단계로 지정될 것이며 목표는 하마스 테러 조직을 제거하고 군사 및 정부 기능을 파괴한 뒤 새로운 안보 정권을 세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지금 공습을 통해 첫 단계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추후 지상전을 통해 하마스의 작전 시설을 파괴하고 인프라를 망가뜨림으로써 하마스를 패퇴시키고 괴멸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도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강도는 낮아질 것이며 숨어있는 저항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갈란트 장관은 3단계는 가자 지구의 새로운 안보 정권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이스라엘 국민과 가자 지구 주변에 사는 시민을 위한 새로운 안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해군이 예멘 방문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도 이 미군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이어져서 이 전선이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 국방부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3기와 드론 여러 개를 미 해군이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o that end, the crew of the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Carney, operating in the northern Red Sea earlier today, shot down 3 land attack cruise missiles and several drones that were launched by Houthi forces in Yemen. 미사일과 드론은 홍해를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던 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며칠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while I'm not going to forecast any potential response to these attacks, I will say that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U.S. and coalition forces against any threat.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 등 무장 단체가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상대의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하는 방안이 이란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예멘의 후티 반군, 동쪽의 시리아와 이라크 무장단체, 북쪽의 헤즈볼라가 협력해서 동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반이스라엘을 내세우는 이란과 영내 무장 세력에 대해 무력 도발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동지 중해에 제럴드 포드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한 데 이어 또 다른 핵 항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이스라엘에 근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원입니다.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안보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백악관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쓸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액 61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액 140억 달러 등을 포함하는 총액 1,050억 달러의 패키지 예산안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해임 이후 후임 의장 선출에 난항을 거듭하며 파행하고 있어 이 같은 예산의 의회 통과 시기 및 여부 등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의회에 어제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과정에서 가자 지구 곳곳에 폐허가 되면서 주민들의 거주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팔레스타인 공공사업부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력 충돌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19일까지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파괴된 주택이 12,845채, 그리고 거주 불능 상태로 부서진 주택이 9,055채, 그리고 이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역시 파손된 주택이 12만 1,000채로 파악됐습니다. 파괴되거나 파손된 주택은 가자지구 전체 주택수의 30% 이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민 대피령을 내린 채 공습을 집중한 가자지구 북부는 건물 파손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동 주요 국가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논의를 위해서 대거 이집트에 모입니다.
압델 파시 이집트 대통령은 카이로에서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총리, 그리스 총리,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대거 참여하며 리시 수낙 영국 총리도 참석할지 말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카타르 예미르, 그 다음에 바레인 국왕, 쿠웨이트 왕세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 지도자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가장 근접한 국가 수반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외무장관들을 각각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아랍에미레이트, 일본도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소식통에 따르면 참석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팔레스타인 평화와 관련한 선언문 채택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이견은 많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대표단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유혈 분쟁과 관련해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가자지구 생명길을 찾아서 인도적 지원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엘-아리시 공항을 통해서 이집트에 입국한 직후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검문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늘어서 있는 구호품 차량들을 가리키며 이 트럭들이 최대한 빨리 필요한 만큼 움직여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 구호 사무차장은 가자지구의 구호품 전달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자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첫 번째 인도는 21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긴급 지원 오늘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연설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가정에 6살짜리 소년이 살해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슬람 혐오와 반유대주의 확산을 경계한다라면서 경고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시카고 남서부 근교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소년은 집주인의 범행 전 무슬림은 죽어야 해라고 외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의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에서는 유대계나 아랍계 등을 겨냥한 위협이 동시에 커지면서 실제 피해도 같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슬림계, 아랍계,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공동체 그리고 많은 사람이 9.11 테러 이후 목도한 이슬람 혐오와 불신이 다시 나타나고 분노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유대주의를 분명히 비난하고 이슬람 혐오도 마찬가지로 비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처받은 모두에게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 미국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 공습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분노로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직후 질 여사와 함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소년의 아버지와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소년 어머니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살된 소년의 삼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슬람에 대한 증오범죄 등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와중에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제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세계 여러 곳에서 고조돼 있는 긴장과 미국 국민 또 그 이해관계를 겨냥한 테러 공격과 시위, 폭력적 행동의 가능성 때문에 해외의 미국 국민에게 더욱더 신변 안전에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며 전 세계 안전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여행객이 많은 곳에서 특별히 안전에 주의할 것과 또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인 스텝에 등록해서 해외 위험 요인 관련 정보를 얻고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정 사안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번 주의보 발령의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남가주의 반짝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또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그러나 낮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대부분적 낮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에서 80도 내외에 그쳐서 평년 기온을 밑돌아 완연한 가을 날씨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3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97도, 61도, 해안 지역은 75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8도, 낮 최고 기온은 61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겨울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눈이 많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죠. 올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하고 눈이나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겨울 전망 보고서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엘니뇨 영향을 받는 겨울을 맞는다며 북부와 서부 지역의 기온을 평균보다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알래스카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뉴잉글랜드 북부에서 평균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로키 산맥 중남부에서 남부 평원에 이르는 지역은 평년에 가까운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알래스카 북부와 서부 남부 평원, 남동부, 걸프만, 대서양 연안에는 평년보다 습한 기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난해까지 3년여간 지속됐던 라니냐 현상이 끝나고 올 하반기부터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남서부 사막 일부 지역에서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도 예상됐으며 하와이에서도 가뭄이 지속하거나 악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는 어디에 오는 것이냐? 정확한 데가 없죠. 뭐 남서부, 남부평원, 남동부 뭐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지나봐야 좀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코막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이 해당 성분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CVS는 페날에플린이 유일한 주요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구용 감기약을 판매대에서 내리고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FDA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회의에서 페닐에플린이 든 약을 복용하더라도 비강 충혈 완화제로서의 효과가 없다는데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데 따른 결정입니다. 비강 충혈 완화제는 코 점막 내 부은 혈관을 수축해서 부종과 충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이고 이를 통해서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FDA가 이 성분의 판매 금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CVS는 자문위원회 권고만으로 이 페닐에플린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성분의 약효가 없다는 결론을 낸 만큼 FDA는 앞으로 이 약품 성분의 사용 금지를 결정할 상황이 있습니다. 효과 여부와는 별개로 페닐에플린 성분은 오랜 기간 사용되었고 여전히 안전하다고 FDA는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오늘 금요일이죠. 치맥할까? 소고기, 삼겹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불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면서
붉은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 아는 얘기인데 왜? 화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삼겹살 드세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샤오구 박사팀은 임상영양학회에서 21만 6천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최대 36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붉은 고기와 제2형 당뇨병 위험 간의 강한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와 제2형 당뇨병 위험의 연관성은 발견됐지만 장기간 추적 관찰을 통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사례를 분석한 이 결과는 연관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가끔 고기 먹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크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렌트 미납으로 강제 퇴거 사례가 급증하면서 LA 시정부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운데 이번에는 규모가 작은 거주용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렌트비 신청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LA시 주택국은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ULA, ERAP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아왔는데 23일 오전 8시부터는 소규모 랜드로드를 대상으로도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통과되면 최대 6개월의 체납된 렌트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격 조건은 12유닛 이하의 거주시설 소유주로 해당 건물은 반드시 LA시에 위치해야 하고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가 이 각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 자격 조건은 LA시 거주자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구 내 1명 이상의 개인이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줄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 미납된 렌트비가 있고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경우로 상한선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습관적인 결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LA 통합교육부가 가정방문을 진행합니다. 한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LA 통합교육부는 장기 무단결석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재정적 상태, 가정폭력, 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합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장기결석 학생 명단을 토대로 출석 담당 직원과 통합교육부 경찰, 사회보장 직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학생 가정을 방문하고 결석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부는 장기결석으로 인해 학업이 뒤처진 학생들을 격려하고 수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학생들을 특별 지도하는 등 맞춤형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LA 통합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각 교육구마다 장기 결석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연방국세청 IRS가 개발한 무료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IRS가 가주를 비롯해 13개 주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년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한인 회계업계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이 민간 비즈니스 영역 침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벌써부터 내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다이렉트 파일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은 정식 버전이 아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소득 형태와 규모, 공제 내역에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W2 양식을 받는 직장 납세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같은 기본 세액공제만 처리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주를 비롯해 아리조나, 매사추세츠, 뉴욕 등 4개 주들은 연방정부 세금보고와 함께 주정부 세금보고도 이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병합해 제출할 수 있도록 IRS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 시작됐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관위원들의 위촉식과 1차 회의가 LA 총영서관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타운에 위치한 LA 총영서관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관위원들의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재외선관위에 위촉된 인물들로는
중앙선관위의 지명을 받은 이진희 변호사, 국민의힘 정당 추천을 받은 최용주 씨,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한주영 민원 영사,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지명을 받게 된 황서원 선경영사가 위촉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라 19일 영사관에서 진행되는 위촉식에서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혹은 임기 만료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관에 설치하는 임시선거관리기구입니다. 해당 기구에는 중앙선관위가 2명을 지명하고 공관장이 공관원 중 1명을 추천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정당당 1명씩 추천해 선관위를 구성하는 구조로 향후 재외투표소 설치, 재외선거 홍보, 선거법 안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LA 총영사입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 현재 거주하는 재국민들을 위해서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이제 정식으로 위촉 출범을 하는 거고. 또한 아직까지 재외선거일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선거 준비를 착실하게 해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 사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한인들은 내년 2024년 2월 10일까지, 주민등록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외부재자는 다음 달 11월 12일부터 내년인 2024년 2월 10일까지 선거 참여를 위해서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ova.nec.go.kr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혹은 직접 공관에서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조종사가 몰던 경비행기가 애리조나주 그랜캐년 인근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서 조종사를 포함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3명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그랜캐년 인근 지역인 플래그스태프에서 서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져 있는 이 메모리얼 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한 3명 모두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2명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사고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는 한국 국적의 31살의 김혜문 씨라고 발표했고, 또 다른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라메사 출신의 44살의 크리스토퍼 에반스와 또 라스베가스 거주하는 다코타 알마전으로 확인했습니다. 김 씨와 에반스는 샌디에고 국제비행학교에서 만난 사이로 에반스는 비행 교관으로 일해왔다고 밝혀서 김 씨와 에반스가 훈련 비행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랜캐년 국립공원 이렇게 보면은 자물쇠들 잔뜩 걸려 있죠. 한국의 남산도 그렇고요. 프랑스 파리를 가면 또 다리 위에 이렇게 자물쇠를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사랑의 약속, 연인들 간의 약속, 이렇게 해서 자물쇠로 걸어놓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KBS입니다. 최근 미국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진입니다. 잘 보세요. 국립공원 직원이 한 손에는 절단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자물쇠 뭉치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언가 하니 관광객들이 가족이나 연인의 이름을 적은 사랑의 자물쇠를 철조망에 이렇게 잠그고 열쇠를 협곡에 던져버린답니다. 네, 이게 속출하니까 공원 측은 자제를 촉구하는 공지문과 함께 앞으로 예고 없이 이 자물쇠 철거하겠다는 뜻으로 해당 사진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공원 측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그랜드 캐니언에 서식하는 맹금류 콘도르가 호기심 때문에 자물쇠 열쇠를 집어삼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구조돼서 수술받은 콘도르 뱃속에 보세요. 관광객들이 던진 열쇠와 동전 등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자, 다른 관광지 또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파리시 센강의 퐁데자르 다리인데요. 70만 개 이상의 사랑의 자물쇠가 달리면서 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2015년 자물쇠를 강제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
남가주를 비롯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한인들 수가 66만여 명이라는 한국 정부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재외동포처는 매년 홀수년도에 재외 공간을 통해서 재외동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연방인구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의 공식 통계에 공간의 직접적인 조사와 재외국민등록부 같은 민원 처리 자료, 그리고 동포단체 자료 등을 활용해서 산출한 추정치여서 실제적인 한인 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재외동포 현황 자료 결과 202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81개국이 708만 1,510명의 재외동포가 체류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전신 검색기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신 검색기는 금속뿐만이 아니라 신체에 은닉된 분말, 액체 등 다양한 물질을 감지합니다. 세관은 인천공항에 전신 검색기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했지만 최근 해외 입국자가 신체에 마약을 숨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조직원을 통해 필로폰 24kg을 한국으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러면서 곳곳에서 마약 관련된 뉴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경찰이 배우 이성균 씨와 재벌가 3세 등 8명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내사에 나섰습니다. 이성균 씨 측은 사실 확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수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유명 배우 이성균 씨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8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배우 이 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내사 대상에는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했거나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와 유흥업소에서 대마와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투약 장소와 일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8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이 씨는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된 한 명에게 협박을 당해 수억 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 등을 불러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안 될래는 모양인데요. 당분간 하원 이야기입니다. 연방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정식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어제 원래 3차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당분간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의장의 권한을 확대해 하원을 운영하는 편법적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내부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잇따라 자당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한 공화당은 본회의 투표를 또 진행할 방침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의 이탈로 짐 조던 하원의장 후보가 본회의 당선에 필요한 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던 후보는 임시의장의 권한 확대 추진과 별개로도 하원의장 후보직은 계속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같이 임시의장의 권한을 확대해 하원을 운영하자라는 편법적 방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지원,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쓸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이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고 당장 다음 달에 회계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이상으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전략으로 자신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밀고 있지만 경합주 유권자들이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7개 경합주 유권자 5,023명을 대상으로 블룸버그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조사한 결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3%로 바이든 대통령이 4%포인트 뒤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녹색당과 무소속 등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보다 4%포인트 앞섰습니다. 아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선 곳은 네바다 한 곳뿐이고 미시간은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고 다른 5개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전체 응답자 주 가운데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가상 대결 시 8%포인트 그리고 다자 가상 대결 시에는 10%포인트 각각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주택거래량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2010년 이후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396만 건으로 전월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작년 9월과 비교해서는 15.4%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거래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39만 4,3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가 올랐습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세 지속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중간 가격, 전국 중간 주택 평균 가격이 39만 4,300달러인데 LA시의 LA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 어제 9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로레스윤 경제학자는 올 들어 지속된 현상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주택 재고, 고금리에 따른 주택 구매력 저하가 주택 거래를 저하하고 있다며 거래량 하락세 지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일자리 증가세가 약화하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의장이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연방하원에서는 의장 공백 사태로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이 미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highly elevated and pose important risks to global economic activity. The Fed is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for their economic implications, which remain highly uncertain. 미 하원에서는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짐 조던 의장 후보는 내부 이탈표로 2차례 선출이 무산되자 더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신 임시의장이 내년 1월까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We made the pitch to members on the resolution as a way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get back to work. We decided that wasn't where we're going to go.
미 의회는 공화당 내분으로 사실상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여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 처리는 물론 다음 달 중순 이후 셧다운을 막을 방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야, 챔피언십 시리즈 대도시 팀이 나오지 않아서 뭐 흥행하겠어? 하면서 평가자를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 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텍사스 레인저스 간의 챔피언십 시리즈 시청률이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됐던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분석에 한창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대도시팀이 아닌데 언더독들의 반란, 그리고 또 지역색이 완전히 드러나는 텍사스 론스타 시리즈라고 그러잖아요. 텍사스 팀들 간의 맞대결, 이런 것들이 야구 팬들의 흥미를 끌었다, 아마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팍스 뉴스가 팍스 스포츠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팍스에서 조사를 했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TBS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즈 간의 경기는 휴스턴이 10대3 대승을 거두면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2승 2패 동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2연패에 몰려있던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2대1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전적 필라델피아가 여전히 2승 1패로 앞서 있지만 애리조나가 어제 반격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두 경기 나란히 2시와 5시 열립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빛나는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황희찬, 손흥민 등의 유럽파 선수들이 이번 주말부터 출격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 달 만에 파리 생제르맹 훈련장에 나타난 이강인이 동료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환하게 웃은 이강인은 좋은 기운을 소속팀에도 전하겠다며 곧바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니폼 판매량에서 음바페마저 제친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은 A매치에 이어 프랑스 무대 데뷔골까지 노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항상 최고로 좋은 몸 상태로 최고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려고 할 생각이. 프리미어리그 9월의 선수 손흥민의 A매치 득점은 부상을 걱정한 토트넘 팬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지 언론으로부터 케인의 이탈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친다는 평가 속에 다음 주 풀럼과의 홈 경기를 준비합니다. 전방 압박을 위한 스프린트 거리에서 미드필더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헌신하는 모습도 돋보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덕분에 코리안가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은 황희찬은 공식전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40%를 넘어 손흥민과 홀란 등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인 황희찬을 감독도 기다렸습니다. 절대 다치고 오지 말라고 감독님께서 또 따로 얘기를 하고 또 뭐 매니저 분께서도 연락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와서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재성과 독일 무대 첫 코리안 더비를 치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